한국 해경이 충격적인 장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맞서 목숨 건 추격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의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첸이에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게 제 직업이죠. 저는 해양 저널리스트예요. 저는 배를 훔치는 해적들, 불법 어선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바다의 어떤 부분을 소유하는지에 대한 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글을 썼었어요. 저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전역을 다녀봤어요. 위험한 해상 전투도 목격했고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도 만났었죠. 저는 모든 것을 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몇 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었죠. 한국,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나라야. 저는 신문사 사무실에 있는 제 친구들에게 말했었어요. 어차피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 다른 곳에서 실제 해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방문할 가치가 없지 않을까? 모든 것은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프리카 해안의 어업권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죠. 제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진동했어요. 보통 저는 글을 쓸 때 메시지를 무시하는데 뭔가가 저를 이 메시지를 보게 만들었어요. 한국 해양경찰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만약 서해에서 진짜 불법 어업 전투를 보고 싶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저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한국, 전투, 이 두 단어는 제 마음속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국 해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자 말했어요. 아마도 그냥 한두 척의 작은 배가 약간의 규칙을 어기는 정도겠지.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마도 제 주의를 끈 것은 진짜라는 단어였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현재 기사의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흘 후 저는 여전히 그 메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편집장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마 흥미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휴가를 요청하면서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제가 봐온 다른 곳들에 비해 그들의 해역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에 대한 작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제 편집장은 눈을 굴렸어요. 좋아, 엘리엇. 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직접 봐. 하지만 그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 저는 가볍게 짐을 쌌어요. 그저 한 개의 여행 가방과 제 카메라 장비뿐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지난 기사들이 담긴 제 노트북을 살펴봤어요. 저는 많은 곳에서 위험한 해상 전투에 대해 글을 썼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는 작고 조용한 나라였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덮쳤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봤던 많은 공항보다 더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산, 도시, 그리고 농경지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한국은 너무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모든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목포 항구에서 저는 몇 척의 작은 어선과 한두 척의 오래된 해양 경찰 배를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항구는 크고 진지해 보이는 순찰선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해양경찰 단교들은 장비를 싣고 배를 점검하면서 목적성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약간의 규칙을 어기는 한두 척의 작은 배를 다루기 위한 준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오래된 가죽처럼 풍화되어 있었고 그의 눈 주위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는 위험에 맞서 바다에서 수년간 시간을 보낸 사람처럼 보였어요. 당신이 엘리엇인가 봐요. 그 남자는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서민재 장교예요. 진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진짜 한국이라고 말한 방식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그가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서 장교는 저를 똑바로 보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오늘 밤 당신은 진짜 전쟁을 보게 될 거예요. 속이 답답하게 조여들었어요. 전쟁? 한국에서? 아마도 이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목포 항구 위로 해가 지면서
저는 서 장교를 따라 큰 한국해양경찰 순찰선에 올랐어요. 금속 승선용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 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고 레이더 장비와 탐조 등이 갑판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첸 씨는 전에 해상 전투에 참가해 본 적이 있나요? 서 장교가 저에게 물었어요. 여러 번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남중국해, 소말리아 앞바다, 심지어 북극에서의 분쟁도 취재했었어요. 서 장교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가 감명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제 발 아래에서 엔진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배는 부두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목호의 불빛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었죠. 밤공기는 제 얼굴에 시원했고 입술에서는 소금 맛이 느껴졌어요. 첫 1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갑판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약간 실망감을 느꼈었죠. 그래서 당신이 언급했던 전쟁은 어디 있나요? 작은 미소와 함께 서 장교에게 물었어요. 저는 친근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지만 제 말이 조금 무례하게 나온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은 브릿지 안의 화면을 가리키며 진지했어요. 레이더를 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저 빨간 점들이 불법 어선들이에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몇 개의 빨간 점만 보였어요. 그런 다음 더 많이 나타났죠. 곧 수십 개의 빨간 점이 있었고 모두 우리가 순찰하고 있는 지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11시 방향의 불법 어선 발견.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조용하고 평온했던 배는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 찼죠. 해양경찰 장교들은 보호응조끼와 헬멧을 착용하며 각자의 위치로 달려갔어요.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총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 실제 총을 사용하지 않나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서 장교에게 물었어요. 그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총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총을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총을 사용하면 바다는 실제 전장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고 싶지 전쟁을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총 대신 장교들은 고무탄 발사기, 두꺼운 방패, 그리고 다른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방문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해양경찰이 종종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배의 탐조등이 갑자기 어둠을 가르며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큰 중국 어선을 비췄어요. 그것은 보통 어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 뒤로는 물 위에 기름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가난한 어부들의 배가 아니었어요. 산업 규모의 불법 조업이었죠. 제 뒤에 있으세요. 서 장교는 저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며 경고했어요. 이런 대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한국해양경찰은 여러 언어로 불법 선박에 경고했어요. 당신들은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습니다. 즉시 엔진을 멈추세요. 중국 선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 갑판 위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을 봤어요. 그들은 난간을 따라 모여 있었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장하고 있어요. 서 장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보통 금속 파이프와 막대기를 들고 있죠. 때로는 더 심한 것도 있고요.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무언가가 공중을 날아와 우리 갑판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떨어졌어요. 그것은 무거운 금속 파이프였어요. 쇠사슬, 심지어 유리병까지 더 많은 물건들이 뒤따랐어요. 엎드리세요. 서 장교는 파이프가 날아와 제 머리를 간신히 빗나가자 저를 금속 방패 뒤로 밀어넣었어요. 그것은 서 장교의 손에 있던 무전기를 맞췄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뉴스 기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전에도 해상 분쟁을 취재했었지만 항상 멀리서 떠는 일이 일어난 후에 취재했었어요. 이렇게 한가운데서 취재한 적은 없었죠. 한국해양경찰은 놀라운 팀워크로 일했어요. 그들은 우리 배를 불법 선박 옆으로 조종하면서 물건을 던지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고무탄을 발사했어요. 몇몇 장교들은 중국배에 승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싸움 중에 저는 젊은 해양경찰 장교가 금속 막대기에 맞는 것을 봤어요. 그는 갑판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그의 동료들이 신속하게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저는 그의 제복에 묻은 피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거의 매일 밤 마주하는 일이에요. 주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서 장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바다는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고기를 잡았던 곳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죠. 우리는 여기를 도둑맞도록 놔둘 수 없어요. 저는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연함과 자제력을 가지고 임무를 계속하는 한국해양경찰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그들은 분노나 복수심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다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감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이전에 했던 생각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것들은 조용하고 지루한 나라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용기이고 헌신이었어요. 제가 기자로서 수년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금속, 파이프와 피 흘리는 어깨를 붙잡고 있는 젊은 해양 경찰 장교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작은 어업 분쟁이 아니었어요. 심각한 전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 장교에게 어촌을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이러한 불법 어선들이 일반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딱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서 장교가 말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었죠. 우리는 서 장교의 차를 타고 해안을 따라 달렸어요. 도로는 해안선을 따라 이어졌고 한쪽에는 푸른 바다가 다른 쪽에는 녹색 언덕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어젯밤의 혼란과는 너무나 달랐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바다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서 장교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은 몰라요. 그들은 시장에서 생선을 사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또는 누가 잡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어촌은 작았어요. 아마도 작은 항구 주변에 모여있는 30채 정도의 집들이었을 거예요. 다채로운 어선들이 물에 떠 있었고 그물은 햇볕에 말리기 위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엽서 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배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어촌 마을인데도 항구는 거의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노인이 항구벽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피부는 수년간 햇볕 아래에서 보낸 시간으로 인해 검고 거칠었어요. 나무 지팡이 위에 놓인 그의 손은 상처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어요. 엘리엇, 이분은 이재훈 씨예요. 서 장교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그는 50년 넘게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셨어요. 저는 이 씨의 거친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이 씨는 자신 옆을 가리켰어요. 서 장교가 당신이 우리 마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네, 불법 어업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 씨는 푸른 바다가 푸른 하늘과 만나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깊고 느렸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는 시작했어요. 이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60척이 넘는 어선이 있었죠. 모두가 좋은 생활을 했었어요. 그는 항구를 가리켰어요. 이제 보세요. 12척의 배만 남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물었어요. 비록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중국 배들이 일어난 일이죠. 이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척씩 왔어요. 우리는 바다를 공유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죠. 심지어 때로는 서로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었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 후 그들은 거대한 집단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50척, 100척씩.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저는 마을 주변을 둘러봤어요. 많은 집들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떠났나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젊은이들이 먼저 떠났죠. 더 이상 어업에는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는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이 없는 마을은 새잎이 없는 나무와 같아요. 오래 살 수 없죠. 한 여성이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을 든 쟁반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우리 대화에 참여했어요. 우리 아들은 해양경찰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본 후 그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싶어 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 밤 저는 그를 걱정해요. 저는 저기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본 부상당한 장교에 대해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었죠. 어쩌면 그들의 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첸 씨는 가족이 있나요? 이 씨 부인이 저에게 물었어요. 네, 여동생이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건가요? 이 씨가 물었어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물론이죠.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 해양경찰이 매일 밤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죠. 우리가 마을을 걷는 동안 저는 물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7살이나 8살쯤 되는 작은 소녀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신은 무서운 배들을 막는 것을 도우러 오셨어요?
그녀는 큰 희망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무서운 배들에 대해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하기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더 큰 이야기를 쫓느라 너무 바빴었죠. 그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러 왔어. 서 장교가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저를 대신해 대답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작은 소녀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아빠가 말하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면 무서운 배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마을 가장자리에 서서 어두워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서 제가 어젯밤에 목격했던 전투가 다시 벌어질 것이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저는 이곳이 그저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라고 믿었었어요. 이제 저는 그들이 매일 용기와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전투를 싸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어업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과 미래가 걸려있는 진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날 아침, 서 장교가 저를 일찍 데리러 왔어요. 오늘은 우리 모니터링 센터로 모시고 갈게요.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그저 몇 척의 배가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셔야 해요. 우리는 항구 근처의 큰 건물로 차를 몰았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간판이 달린 평범한 회색 건물이었죠. 하지만 내부는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어요. 모니터링 센터는 스파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중앙 공간은 벽을 덮고 있는 수십 개의 대형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제외하고는 어두웠어요. 약 20명의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으로 밝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가 우리를 맞이하고 방 중앙에 있는 메인 화면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움직이는 한국 해역의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점은 배를 나타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녹색 점은 등록된 한국 어선들이에요. 노란색은 우리 해역에 있는 것이 허가된 외국 선박들이고요. 빨간 점은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한국 해안을 향해 움직이는 빨간 점 무리를 가리켰어요. 의심스러운 선박들, 대부분 불법 어선들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빨간 점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죠. 어떻게 그것들이 불법이라는 걸 아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장교가 말했어요. 그녀는 한 빨간 점을 확대하고 키보드에 무언가를 입력했어요. 그 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작은 창이 열렸어요. 이 선박은 일본 관광선이라고 주장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동 패턴을 보세요. 그녀는 그 배가 관광선이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크기 대비 속도가 맞지 않아요. 게다가 지난 1시간 동안 3번이나 식별 시스템을 껐어요. 그들은 숨으려고 하고 있군요. 제가 말했어요. 정확해요. 서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온갖 종류의 속임수를 사용해요. 깃발을 바꾸고 이름을 숨기고 다른 나라의 어선인 척하죠. 저는 3년 전에 제가 쓴 생존을 위해 싸우는 중국 어부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기사에서 저는 불법 어업을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가난한 어부들의 이야기로 묘사했었죠. 제가 틀렸어. 저는 서 장교에게 인정했어요.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조직적이에요. 네, 그가 동의했어요. 이들은 절박한 어부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치에 준비되어 있죠. 그는 불법 어선에서 압수한 무기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금속창, 폭발 장치, 심지어 몇 개의 총까지.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에게 총을 사용하지 않네요. 저는 순찰선에서 본 것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저희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 해역을 보호해요. 그것이 우리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만 옳은 일이니까요. 저는 모니터링 센터에서 의심스러운 선박들을 추적하고 순찰선들과 조율하는 장교들을 지켜보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고 커피를 마시거나 책상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때만 짧은 휴식을 취했어요. 혹시 휴일도 있나요? 저는 3주 연속으로 일했다고 언급한 한 장교에게 물었어요. 그는 피곤하게 미소 지었어요. 불법 선박들은 휴일을 갖지 않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되자 서 장교는 제가 다른 순찰에 나가고 싶은지 물었어요. 제가 봤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설임 없이 내라고 대답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다른 더 빠른 순찰선에 탔어요. 선장은 여성이었는데 그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김 장교는 짧은 머리에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배에 맞이했을 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더 많은 액션을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밤이 빠르게 내렸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두운 바다를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찰선의 레이더는 함께 작업하고 있는 세 척의 불법 어선을 포착했어요. 우리가 접근하면서 저는 그것들이 정상적인 어선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배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저는 불법 선박의 선원들이 우리의 접근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난간에 모여 있었고 파이프와 다른 무기처럼 보이는 것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김 장교가 보호조끼를 매면서 말했어요. 선실에 계세요. 첸 씨,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실에 있지 않았어요. 저는 서 장교가 건네준 보호조끼를 입고 그를 따라 갑판으로 나갔어요. 저는 기자였어요. 제 임무는 진실을 목격하고 보도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었죠. 대치는 제가 처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어요. 한 불법 선박이 고의로 우리 순찰선을 들이받았고 금속이 금속에 부딪히면서 끔찍한 긁는 소리가 났어요. 불법 배의 선원들은 우리에게 그물, 갈고리, 금속 물체들을 던졌어요. 저는 서 장교가 날아오는 파이프를 피하고 그런 다음 다른 장교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봤어요. 다친 장교가 누워있는 갑판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침내 그날 밤 늦게 항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쳤지만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서 장교는 이마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이제 보셨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매일 밤 현실이에요. 저는 말을 찾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조용하다고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매일 밤 침묵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놀라운 용기와 자제력으로 그들의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서울에서 제 메모와 사진들을 정리하며 보냈어요. 호텔방에 앉아 저는 침대 위에 모든 것을 펼쳤어요. 제 노트북에는 급하게 적은 관찰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항구 옆에 서 있는 이 씨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의 풍화된 얼굴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사진은 우리의 마지막 순찰 후 이마에 붕대를 감은 서 장교였어요. 세 번째 사진은 제가 무서운 배들을 막는 것을 도우러 왔는지 물었던 마을의 작은 소녀를 담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더 이상 뉴스 기사를 위한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제가 목격한 일들로 인해 매일 삶의 영향을 받는 실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면서 글을 적어내려 갔어요.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을 바다의 수호자들 한국에 보이지 않는 전투라고 붙였어요. 저는 바다에서의 야간 전투, 해양경찰 장교들의 용기, 그리고 바다를 보호하려는 그들의 헌신에 대해 썼어요.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마을과 장교들이 24시간 일하는 모니터링 센터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썼어요. 저는 한국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나라라고 믿으며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라고 믿었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 해양경찰은 몇몇 사람들만이 보거나 들어본 전투를 매일 밤 싸우고 있어요. 그들은 용기, 기술, 그리고 놀라운 자제력으로 그들의 바다를 보호합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사를 편집하고 다듬었어요. 아침이 왔을 때 저는 제 편집자에게 노트와 함께 기사를 보냈죠.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어업 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사흘 후 제 기사가 출판됐어요. 놀랍게도 우리 신문의 첫 페이지에 실렸어요. 곧 전 세계 다른 신문사들이 이 기사를 실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전화해서 제가 한국 해역에서 본 것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들과 그들, 나라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남녀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한국에서 소포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어촌 마을 아이들의 그림 모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서운 배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해양 경찰 선박의 그림들을 그렸죠. 또한 간단히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는 한 사람이나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미래 세대에게 속합니다. 라고 쓰여진 이 씨의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의 그림을 제 책상 위에 핀으로 꽂고 제 벽에 한국 지도를 추가했어요. 누군가 제 가장 중요한 작업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는 한때 한국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저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었죠. 한국의 해양경찰과 어촌동동체는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가장 큰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으로 싸웁니다. 6달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 저는 2명의 다른 기자들을 데려왔어요. 저는 그들이 제가 본 것을 보고 제가 배운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다시 모니터링 센터를 방문했고 그의 헌신 덕분에 승진한 서 장교와 함께 순찰을 나갔어요.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상황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늘어난 국제적 관심 덕분에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바다를 보호하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우리는 또한 어촌 마을도 방문했어요. 저는 전보다 항구에 더 많은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뻤어요. 이 씨는 바다가 더 안전해지면서 몇몇 젊은이들이 어업으로 돌아왔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어요. 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일들이 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서 장교와 저는 순찰선의 갑판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어요. 별들이 고요한 물에 반사되어 마치 우리가 우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장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를 봐주셔서, 정말로 봐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지도에서 이 나라를 바라봤지만 진정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계속 당신들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세상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배가 항구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제 관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었죠. 제가 무시했던 조용한 나라는 제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를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틀렸던 것, 진실을 배울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세상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일어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한국의 용감한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러 변화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이 만들어낼 미래 혁신의 순간들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한국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